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임진왜란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그래서 임진왜란의 내용은 많은 내용들이 다 중요하지만, 뭐 전개 과정 다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실 때, 이순신의 업적이 임진왜란 전체의 전개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 두시면 좀 전반적인 내용 구조도 이해하시기가 좋을 거예요. 그래서 어, 두 가지가 있었죠. 일단 해안선을 차단해서 일본의 보급로를 차단했다는 거. 그래서 일본이 고립된 상태에서 싸우게 만들었다는 거. 그게 하나 있었고, 두 번째로는 전라도 지방, 호남 지방 곡창지대를 지켜냈다는 거. 그렇게 두 가지 특징이 있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먼저 생각을 하시면 임진왜란 전반의 전개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고, 그다음에 임진왜란이 끝난 뒤에 동아시아의 어떤 외교 상황도 보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명나라가 우리나라를 너무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많이 약해져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이제 명나라가 약해진 틈을 타서 여진족이 성장을 해서 누르하치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후금을 건국하고 명나라를 압박했다는 거. 그 정도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묘란 병자호란은 약간 그런 생각도 들어요. 마치 약간 우리나라가 2022년도에 월드컵에서 16강 올라갈 때 약간 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조별 예선을 치르면서 16강에 올라가는데 성공하긴 했지만 정말 고생고생해서 올라갔잖아요. 정말 그래서 그 올라가는 과정에서 너무 힘들게 올라갔기 때문에 체력이 다 빠진 상태에서 16강전을 치를 수밖에 없었고, 뭐 물론 상대도 브라질 굉장히 강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굉장히 지친 상태에서 올라갔다는 게 또 패배한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했었죠. 그런 것처럼 정묘병자호란도 똑같아요. 우리가 임진왜란을 이기긴 했지만 너무 힘든 상태에서 치렀고, 너무 국력이 다 빠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정묘호란, 병자호란을 치렀어야 됐던 거죠. 그리고 여진도 충분히 강한 상대였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결과가 안 좋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럼 천천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광해군이라는 인물을 좀 아셔야 되는데, 광해군은 기본적으로 임진왜란 당시에 왕이 선조였잖아요. 선조의 아들이에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건 정식 왕비의 아들이 아니고 후궁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왕이 승계 서열에서는 좀 밀리는 면이 있죠. 근데 이제 임진왜란이 터지고 나서 일본이 부산으로 쳐들어와서 쭉쭉 올라오죠.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 생각에는 충주가 한양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어선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기억하시겠지만. 그래서 충주가 뚫리자마자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제 선조가 도망을 가죠. 그래서 의주로 도망을 갔는데, 도망을 갈 때 분조라 그래서 조정을 나눠요. 정부를 나눠서 광해군이 나눈 정부를 책임지게 해서 광해군이 임진왜란의 어떤 대응, 그다음에 전략, 지휘, 작전 수행 이런 많은 면들을 책임지게 합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은 광해군이 많은 면에서 지휘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공을 인정받아서 세자가 되고, 그리고 이제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되는데, 광해군이라는 칭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상적으로 왕 생활을 마친 사람이 아니에요. 쫓겨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한번 그 과정도 보고 그 이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광해군이 어쨌든 왕이 됐고 임진왜란이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광해군의 왕으로서의 첫 번째 미션은 뭐겠어요? 뭘 해야 되겠어? 임진왜란 때문에 피해가 엄청나잖아요. 이걸 복구해야겠죠. 그래서 임진왜란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해야 되는 그런 일단 역할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토지대장, 호적 이런 것들도 재정비를 해요. 토지대장은 아시다시피 토지문서죠. 땅문서. 그래서 어느 지역에 얼만큼의 땅이 있고 어느 만큼의 땅이 농사가 가능하고 이런 것들을 적은 거고, 호적은 이제 인구표죠. 인구표. 그래서 어느 지역에 어느 가구가 몇 명이 살고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뭐 나이대별로도 나누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은 얼마나 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인구는 얼마나 되고 이런 것들을 파악해 놓은 거죠. 그다음에 성곽도 수리하고, 그다음에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화기도감이라는 관청도 설치해서 무기를 개발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좀 중요해요. 너무 유명해서 허준이 쓴 동의보감 아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한의학 의학서로 알려져 있죠. 되게 상징처럼 알려져 있는데, 동의보감이라는 책은 기본적으로 허준이 광해군의 부탁을 받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문에 다치거나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죽은 사람이 어쩔 수 없을지라도 다치거나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고치려고 노력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고치는 법을 책으로 써서 보급을 하라는 거죠. 인쇄술로 찍어내서. 그래서 쓴 책이 동의보감이기 때문에 동의보감은 꼭 임진왜란이랑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단순히 그냥 조선시대 때 의학서적 이게 아니라 임진왜란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임진왜란 때 병들거나 다친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서 쓴 의학 서적이 허준의 동의보감이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보감이고요. 이제 광해군이 이렇게 임진왜란 피해 복구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광해군이 걱정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 더 있었어요. 뭐냐면 외교 문제예요. 음,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명나라가 약해진 틈을 타서 명나라는 왜 약해졌죠? 임진왜란.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돕느라 많이 약해졌죠. 그래서 이 틈을 타서 이렇게 명나라가 약해진 틈을 타서 여진족이 굉장히 힘을 키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르하치를 중심으로 후금을 건국을 하죠. 건국을 하고 그리고 이제 명을 압박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과 여진이 대립 상황인데 이제 우리가 난처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의리만 생각하면 명을 도와줘야죠. 그런데 힘의 관계만 생각하면 여진이랑 친하게 지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난처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광해군의 외교 방식이 바로 중립 외교입니다. 그래서 광해군의 중립 외교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어, 명과 후금 사이에 전쟁이 생겨요. 그 전쟁이 뭐냐면 사르우 전투예요. 근데 이 사르우 전쟁이 터지고 나서 명나라 황제였던 만력제가 이제 뭐 당연히 예상되는 모습이긴 한데 우리나라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옵니다. 어, 우리가 임진왜란 때 많이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죠? 우리 그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명나라가 지금 후금이랑 맞짱을 뜨게 생겼는데 조선이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해와요. 그러니까 광해군이 당연히 맞는 얘기잖아요. 도와준 게 사실이잖아. 그래서 광해군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 그럼요. 그때 임진왜란 때 얼마나 감사했는데요. 저희 덕분에 목숨 건진 거 아닙니까? 그때 이여송 장군 보내주셔서 막 평양성 회복하고 그때 이여송 장군 활약했던 거 아직도 눈에 선하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당연히 저희가 당연히 도와드려야 되고 저희 정말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저희 믿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선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임진왜란 때 명나라한테 받은 게 있으니까 도와주긴 해야 되는데 근데 후금은 너무 세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길 수가 없어요. 만약에 명나라를 도와준다고 하면 후금이랑 맞짱을 뜨란 얘긴데 그러면 그거 거의 죽을 거거든. 다 질 거거든. 그래서 굉장히 고민에 빠지다가 어, 강홍립 장군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강홍립 장군이 대답을 하겠죠. 예, 부르셨나이까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광해군이 지금 상황을 알려줘요. 얘기는 들으셨죠? 저 명이랑 후금이랑 전쟁을 곧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보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이게 좀 아시다시피 난처해요. 후금이 알고 계시겠지만 너무 세졌잖아요. 이제 명나라한테 의리를 지켜야 되는데 또 의리를 지킨다고 함부로 덤벼들면 개죽음이거든요. 우리가 후금을 상대하기가 버겁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강훈 장군이 그러면은 어떻게 뭐 그러면 안 갑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광해군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럼 배신이죠. 욕을 얼마나 먹겠어. 내 얼굴에 똥칠하는 거지. 뭐 안 갈 명분이 없잖아요. 우리가 도움을 받았는데 가야지. 가세요. 강홍립 장군께서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강홍립 장군이 이제 이거는 가서 죽으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왕이 얘기하는데 네,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광해군이 그때서야 이제 진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가세요. 가시는데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요. 가신 다음에 적당히 그냥 척만 해요. 척만 싸우는 척만 막 싸우는 척 하다가 그냥 막 죽는 소리 해가면서 그냥 항복 항복 이렇게 하세요. 항복해 그냥 아시겠어요? 근데 이게 되게 듣기에는 황당한 명령이죠. 그래서 강훈립 장군이 어? 일단 왕의 명령이니까 알겠사옵니다 이러고 실제로 파견이 돼요. 전투 현장에 파견이 돼서 막 명령대로 막 싸우는 척을 해요. 막 진격하라 진격하라 하다가 조금 있다가 우리 조선은 싸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 그대는 너무 강하오. 항복하는 바이오. 이렇게 딱 해요. 그러니까 후금 측에서 후금 측 황제가 이제 누르하친데 그럼 그래요 뭐 그러면 뭐 고생했어요. 돌아가세요. 뭐 길도 먼데 추운데 안 다치게 조심해서 돌아가세요. 이렇게 해서 보내줘요. 얼마나 황당하겠어.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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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세요. 이러고 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전투 중에 사망하는 인원을 제외하고는 뭐 누가 포로로 잡혔다든지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이 남은 조선 병력이 전원이 무사 귀국을 합니다. 이게 왜 이런 거냐면 우리 고려 때 서희 외교 담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북방민족은 기본적으로 한반도에 별 관심은 없어요. 왜냐면 한반도보다 중국에 관심이 있는 거지. 중국 땅을 차지할 욕심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한반도를 진짜 정복해서 지배할 생각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한반도가 신경이 쓰이는 거냐면
한반도랑 중국에 있는 나라들이랑 보통 친했으니까 북방민족이 중국을 공격할 때 중국이랑 친한 한반도에 있는 나라가 자기들 뒤통수를 치지 않을까. 그게 걱정인 거죠. 그래서 그러지 않을 거라는 것만 보여주면 굳이 한반도랑 싸울 생각이 보통은 없단 말이에요. 어, 서희도 그 점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외교 담판을 했었던 거고, 광해군도 거기서 힌트를 얻은 거죠. 그래서 지금 후금의 진짜 목적은 중국 본토, 명나라 본토지 우리 한반도가 아니다. 지금 우리가 명나라를 도와줄까 봐 저렇게 불안해서 저러는 건데 우리가 명나라를 도울 의지가 크지는 않다는 거. 거의 도와줄 생각이 없다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면 우리나라도 아마 공격하지 않고 잘 넘어갈 거다. 이런 계산을 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강홍립한테 저런 지시를 했던 거죠. 그리고 후금 황제였던 누르하치도 어, 여기에 협조했던 게 그러니까 무슨 당연히 뭐 무슨 사전에 약속이 돼 있고 그런 건 아니고 후금 입장에서는 병력을 중국에 집중시키고 싶은 거예요. 굳이 한반도를 공격할 병력을 나누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반도랑 안 싸울 수 있으면 안 싸우는 게 후금 입장에서도 더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후금 황제 입장에서는 강홍립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아 조선은 딱히 명나라를 도울 생각이 없구나. 우리가 조선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 광해군이.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 가능했던 거예요. 이런 걸 중립외교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 광해군의 이런 외교 방식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누구냐면 바로 서인들이에요. 서인들. 일단 이 당시에 붕당 상태를 봐야 되는데 기억하시겠지만 네 번의 사화가 끝이 나고 향약과 서원의 힘으로 사림이 다시 정권을 장악하죠. 그리고 사림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둘로 나뉩니다. 동인, 서인 이렇게 나뉘는데 동인 서인이 막 경쟁을 해요. 근데 이 동인이 서인한테 이겼을 때 서인을 얼마나 엄격하게 처벌해야 되느냐를 놓고 동인끼리 또 나뉩니다. 북인, 남인 이렇게 나뉘는데 음, 주로 이 북인들이 광해군이랑 같이 임진왜란을 대응하고 임진왜란의 피해를 복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광해군 때까지는 북인들이 함께 집권을 했었어요. 그래서 중립외교가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서인들은 성리학을 조금 더 강조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서인들은 생각이 달랐어요. 서인들 입장에서는 명나라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조지은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조지은이 뭐냐면 어, 이 조자가 왕조할 때 조자예요. 그리고 다시 제자고. 그러니까 원래 임진왜란 때 조선이 망했어야 되는 왕조인데 명나라가 심폐소생기 돼서 살려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명나라를 거의 조선의 생명의 은인으로 여기는 거죠. 그 은의 은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나라를 배신하는 건 말이 안 되고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키다가 나라가 망하는 한이 있어도 의리를 지켜야 된다는 게 서인의 입장이에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좀 말도 안 되죠. 근데 어쨌든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광해군이 이렇게 중립 외교를 하고 명나라를 도와주는 척하면서 뒤로 빠지고 이러니까는 서인 생각에는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올바르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서인 세력이 광해군에 반발하게 됩니다. 더구나 서인 세력은 광해군이 당연히 후궁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인이 조금씩 그때 아직 어렸던 왕의 정식 정비죠. 이제 선조가 다시 결혼을 해서 왕비를 다시 드리는데 이 왕비의 아들이었던 영창대군을 서인이 조금씩 지지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영창대군은 선조의 정식 왕비의 아들이니까 왕이 승계 서열로만 보면 광해군보다 영창대군이 높아요. 그러니까 왕이 승계 서열을 따지고 들면서 광해군을 밀어내고 영창대군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해군이 이게 불안하니까 영창대군을 죽이고 영창대군의 어머니,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계모지, 계모인 임목대비를 폐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자기 동생, 자기 엄마를 죽이고 내쫓은 게 되는 거지. 근데 사실은 자기 친동생도 아니고 자기 친엄마도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광해군이 이렇게 영창대군을 죽이고 임목대비를 폐위한 것에 대해서 이것은 유교윤리에 어긋난다. 그래서 서인이 볼 때는 잘못한 게 두 가지인 거예요. 명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돕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영창대군 죽이고 임목대비를 폐위함으로써 가족윤리를 어긋냈고, 그래서 이걸 명분 삼아서 광해군을 쫓아내고 인조를 왕위로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서인 세력이 광해군을 몰아내는 정변을 일으키고 인조를 왕위로 추대하게 됩니다. 이게 근데 광해군 입장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선조가 첫째 왕비에게서 아들이 계속 없어서 일단 급한 대로 후궁 아들이었던 광해군을 왕위로 올렸던 건데 왕비를 다시 드린단 말이에요. 어린 왕비를. 근데 그 왕비가 이제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럼 여기가 이제 정식이니까 광해군 입장에서는 얘가 불안할 수밖에 없지. 그리고 광해군이 이제 임목대비를 어머니로 모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의 아내니까. 근데 임목대비가 광해군보다 어려요. 광해군이 9살 오빠란 말이야. 이게 나이 차이 여러분들 1년 차이만 돼도 막 출생연도 얘기하면서 막 오빠 선대 막 이러잖아요. 근데 9살이 동생이라고 생각해봐. 이거 뭐 근데 거기다가 엄마라고 불러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 관계 자체가 짜증이 나요. 나보다 9살이 어린데 엄마 이래야 된다는 게 토할 것 같지. 근데 또 그 사람의 친아들이 있으니까 내가 왕위에서 밀려날 것 같아. 그러니까 광해군이 다 그냥 없애버리고 쫓아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서인이 이것은 가족의 윤리를 무너뜨린 것이다. 가족의 도덕을 무너뜨린 것이다. 이러면서 명에 대한 외교도 문제를 삼고 그다음에 가족 윤리도 문제를 삼아서 이제 광해군을 쫓아내고 그래서 광해군은 조나 종이 아니라 군이 된 거죠. 그리고 인조를 새 왕으로 추대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인조가 왕으로 올라왔으니까 이제 집권 세력은 서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조가 집권한 뒤로는 당연히 인조를 왕위에 올린 서인 세력이 정권을 주도하게 되고요. 본인들이 생각한 도덕대로 외교 정책을 펴요. 그래서 명을 가까이 하고 후금을 멀리하는 그런 외교 정책을 펴는데 그럼 후금은 다시 불안해질 수밖에 없죠. 후금은 명나라를 공격하고 싶은데 조선이 다시 왕이 바뀌더니 명나라랑 친하게 지낸단 말이야. 그러면 조선이 뒤에서 자기들을 공격할까 봐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언제 한번 조선을 공격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후금이 하게 돼요. 어,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괄의 난이 계기가 돼서 이괄의 난이라는 건 뭐냐면 인조 반정 때 이괄이 공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이 인조 반정 때 세웠던 공만큼 인정을 못 받았다고 생각을 해서 난을 일으킨 게 이괄의 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괄의 난이 계기가 돼서 이괄의 난은 어쨌든 좀 큰 피해는 있었지만 진압은 되는데 이 이괄이 이제 후금한테 이괄 세력이 후금한테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조선 정부는 명나라랑 다시 친해질 생각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해서 후금이 다시 공격을 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후금이 공격을 해 들어오게 됐고 우리가 이걸 제대로 막아내지는 못해요. 근데 후금도 명나라랑 전쟁을 계속 해오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조선이랑 오래 싸울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조선이랑 형제 관계를 맺고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후금이 성장을 하면서 국가 이름을 청으로 바꿔요. 근데 후금이랑 청이랑은 조금 느낌이 달라요. 어떻게 다른 거냐면 후금은 여진족의 국가예요. 여진족들끼리 잘 먹고 잘 살자는 나라인데 청나라는 여진족이 지배하는 나라지만 여진족만의 나라가 아니라 여진족이 중심이 돼서 주변 민족을 다 지배하겠다는 나라가 청나라예요. 그러니까 후금이랑 좀 느낌이 다르지. 후금의 여진족은 그냥 우리 여진족들끼리 잘 살아보겠다 이거라면 청나라는 우리 여진족이 너네들을 지배하겠다 이 느낌인 거지. 그래서 주변국인 조선에 대해서도 후금 때까지 형제 관계였다면 분신 관계를 요구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금의 노릇을 할 테니까 너네 조선이 우리한테 신하의 예를 갖춰라 이건 거죠. 그래서 조선 정치가 이제 나뉘게 돼요. 싸워야 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말을 들어야 될 것이냐. 근데 이것도 이제 고민이죠. 이걸 그냥 받아들이기엔 자존심이 너무 상하죠. 우리 조선 전체가 청나라의 어떤 여진족의 신하로 들어간다는 게. 근데 또 싸우자니 너무 강해.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좀 의견이 나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 대표적인 인물을 보면 이제 척화파에서는 김상헌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이었고요. 뭐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네, 주화파 화해를 하자는 입장에선 최명길 뭐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이었는데 어쨌든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결국에는 청을 멀리하고 싸울 때 되면 싸우자라고 하는 척화파가 세력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리학이 얼마나 강고하게 세게 자리 잡혀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나라를 배신할 바에야 다 질 때 지더라도 그냥 이렇게 가자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청의 요구를 끝내는 거절을 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청태종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조선을 공격해 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병자호란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청나라 군대를 잘 막아내지 못하고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들어가서 지금 경기도 광주인데 남한산성으로 들어가서 방어를 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 청나라 병력한테 남한산성 전체가 이제 가로막히게 돼요. 그래서 포위당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고립돼서 점점점 식량이 떨어져가는 와중에 결국 견디지 못하고 항복하게 되죠. 인조랑 그 정부 요인들만 남한산성으로 들어가고요. 나머지 이제 왕족들은 강화도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결국 여기가 남한산성인데 남한산성에서 저항할 수 있을 만큼 해보다가 결국에는 식량이 떨어지면서
더 어떻게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항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인조가 삼전도라는 섬으로 나아가서 청태종에게 항복을 하게 됩니다. 삼괴구고두라고 해서 이제 9번 절을 하고 3번 머리를 조아리는 3번 머리를 바닥에 찢는 거예요. 피가 날 때까지. 그런 예의를 갖춥니다. 그래서 하급 관리의 의복인 남색 옷을 왕이 입고 왕이 청태종 앞으로 가서 이제 9번 무릎을 꿇고 3번 머리를 조아려서 항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걸 삼괴구고두가 되고 삼괴구고두례라고 하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조선과 청이 군신 관계가 되었다는 걸 이제 의미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게 이제 당시의 패배를 기록했던 삼전도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졌잖아요. 그래서 소현세자랑 복림대군 이 두 왕자가 척합파 신하들 즉 싸우자고 했던 신하들 그다음에 여러 백성들이랑 같이 청나라로 압송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청나라는 원래 여진족이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옛날에는 오랑캐로 여겼던 한 급 아래로 여겼던 그런 민족인데 어 얘네들한테 이제 패배해서 우리가 걔네들을 황제의 나라로 모셔야 되고 우리가 신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이 관계에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받은 충격도 있고 또 청나라가 이 이후에 어마어마한 공물을 요구하기도 해요. 거기에 대한 부담도 있고. 그래서 점점점 계속 청에 대해서 적대감이 쌓이는 거죠.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이제 북벌론이라고 해서 청을 정벌해서 명예의리를 지키자. 근데 이것도 청을 정벌하는 이유가 이제 우리의 복수를 하는 게 아니라 명예에 대한 의리를 지키자고 싸우는 거래. 어쨌든 이럴 정도인데 어쨌든 북벌론의 주장이 점점점 커집니다. 어, 그리고 청이 압송되었다가 돌아온 효종이 복림대군이 즉위해서 효종이 되면서 북벌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죠. 근데 이게 아까 보시면 소현세자랑 복림대군이 같다 그랬잖아요. 세자는 소현세자인데 즉위는 복림대군이 한단 말이야. 이게 왜 그러냐면 청나라에 끌려가고 나서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의 모습이 많이 달라요. 복림대군은 정말 진짜 청나라 죽여버린다 막 이러면서 굉장히 마음속으로만 다짐하고 있는 그런 타입이었고 소현세자는 청나라에 가서 그때 청나라에 와 있는 서양 선교사들이랑 막 어울리면서 막 다양한 새로운 문물들 이런 걸 막 받아들여요. 근데 이제 그렇게 시간을 흘려 보내고 나서 이제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돌아왔을 때 인조가 보기에는 소현세자는 이미 청나라 애들한테 물들어버린 애로 보이는 거죠. 막 거기 가서 막 새로운 문물 보고 막 되게 좋아하고 막 이러니까. 근데 효종은 딱 방문 걸어 잠그고 복림대군은 딱 방문 걸어 잠그고 언젠가는 반드시 청나라에 대해 복수를 한다. 막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인조 생각에는 효종이 조금 더 옳아 보였던 거죠. 그래서 효종을 복림대군을 왕으로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효종이 즉위하고 나서 북벌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는데 이게 될 리가 없겠죠. 북벌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정도면 이렇게 참패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어쨌든 나름대로 남한산성, 북한산성 다 고치고 군사력 강화하면서 북벌을 추진하려고 하는 노력은 보이는데 결국 시행은 못하죠. 어, 그래서 청세력이 워낙 더 커지기도 했고 효종이 갑자기 죽기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잘 안 되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군사력이 어느 정도 강해지는 성과는 보여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나선정벌인데 나선정벌은 뭐냐면 러시아랑 청나라랑 한번 부딪히게 돼요. 근데 이제 청나라가 우리나라한테 도와달라고 요청을 보내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가 그동안 이제 준비해왔던 북벌론을 위해서 준비해왔던 조총부대도 한번 시험을 해볼 겸 또 청나라의 요청도 또 어쩔 수 없이 들어야겠죠. 전쟁에서 진 나라니까. 그래서 겸사겸사 이제 보내게 되는데 나름대로 거기서 우리나라 조총부대가 활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나선정벌이라고 하고 어쨌든 북벌은 청나라가 너무 세력이 커졌고 효종이 시행을 하다가 갑자기 죽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실행은 실패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